제 뺨을 후려친 남편의 딸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목걸이 훔쳐간 이 도둑년 당장 내놔. 순간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목에 제 손으로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이제 네가 가져. 제가 왜 제 남편이 준 그 소중한 선물을 저를 도둑 취급하며 뺨까지 때린 그 아이에게 줘버렸을까요? 이 모든 일은 제가 5년 동안 죽은 남편의 빈자리를 지키며 운영해온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 올해 61살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니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들 하지만 제게 지난 5년은 황혼이 아니라 기나긴 밤과 같았습니다. 5년 전 아침에 함께 반찬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그날 오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죠. 아들 내외가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서울로 돌아가고 텅 빈 집에 저 혼자 남았을 때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날부터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게에 나가던 습관 때문이었죠. 텅 빈 옆자리를 손으로 더듬다 보면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 반찬가게에 도착해 불을 켜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남편과 저의 피와 땀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간이 너무나도 넓고 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늘 서서 고기를 다듬던 자리, 묵묵히 멸치똥을 따던 그의 뒷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면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사장님, 오늘 나물 맛있어 보이네. 어머니, 멸치볶음 좀 주세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가게 안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집에 가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겠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고 떠들겠지. 저에게는 이제 그런 평범한 일상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7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불 꺼진 원룸에 들어서면 저를 방해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시간은 고역과도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겉도는 느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다 보면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밥상머리에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수십 번 망설였지만 바쁘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 이내 포기하곤 했습니다. 녀석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요. 늙은 어미의 외로움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텅 빈 침대에 눕는 것이 무서워 거실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TV 소리라도 있어야 잠이 들 것 같았죠.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멀리서 저를 걱정할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몸이 힘드니 잡생각이 덜 들었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던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한 것입니다. 뭐라도 배우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죠. 처음 붓을 잡는 손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화선지에 먹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곳에서였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분, 최강진 씨.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신 모습이 한눈에 봐도 참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여졌죠. 그날 제가 마음심 신자를 쓰는데 아무리 해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말했습니다. 붓 끝에 힘을 조금만 빼고 마음을 따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지만 저를 이끄는 움직임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완성된 액신 암자는 빗뚤배뚤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분의 낮은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제 손을 감싸던 그 온기가 그날 밤 제 꿈속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그때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저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도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으니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렇게 서예 교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제 잿빛 같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서예 교실에 가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의무감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역시나 그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 조용히 벼루에 먹을 갈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날따라 글씨가 더 써지지 않았습니다. 붓을 쥔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느라 몇 번이나 화선지를 망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것인지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획이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힘을 조금만 더 실어보시죠. 그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 위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천이, 그의 단단한 손의 감촉이 제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찔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른 어르신들의 조용한 숨소리와 붓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은 찻집을 압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61년 인생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찻집에 가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망설임과는 다른 분명한 긍정이었습니다.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니 은은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가락은 길고 곧았습니다. 수십 년간 분필을 잡았을 그 손이 이제는 붓을 잡고 있다는 것이 어쩐지 낭만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교장으로 퇴임하기까지의 교직 생활 이야기,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 그리고 자식 없이 홀로 지내온 외로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혼자 밥 먹는 저녁의 서러움, 텅 빈 집의 적막함. 우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만큼 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사무치게 외롭다가도 어느 날은 또 괜찮은 척 살아가고 그렇게 무뎌지며 살아가는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서예 교실이 끝나면 늘 함께 찻집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찻집 대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고 차가 지나갈 때면 슬쩍 저를 안쪽으로 당겨주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제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다시 여자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저와 함께 저녁 식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저녁 식사 제안이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왠지 그 저녁 식사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고 처음으로 저는 밤에 외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과 결혼기념일에 딱 한 번 입었던 고운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 제 인생의 두 번째 사랑이 시작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젊은 날의 불같은 열정과는 다르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이런 잔잔한 감정 또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다시 마음에 들인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 끝에 찾아오는 따스함은 기나긴 외로움의 시간을 보상해주고도 남을 만큼 값진 것이겠지요. 그가 예약한 레스토랑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꼭대기 층에 있었습니다. 평생 반찬 가게와 집만 오가던 제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제가 작게 속삭이자 그가 뒤돌아보며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선희 씨처럼 고운 분께는 이런 곳이 어울립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발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다면 결코 와보지 못했을 곳이었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그에게 쏠려 있었으니까요. 와인을 곁들인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희 씨,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에 저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는 건 어떻겠습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 청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까? 제 표정을 읽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 놀라서.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지내온 10년, 그리고 선희 씨를 만나보낸 지난 한 달.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마주 앉고 싶습니다. 선희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고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결코 가벼운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순한 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대답하기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제 말에 그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의 제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시선과 아들의 반대가 두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재혼이라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의 첫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제 외로움과 강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은 엄마 인생이니 제가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분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라며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기쁨에 찬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소박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거창한 예식 대신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고 양가 가족이라고 해봐야 제 아들 내외와 식사 한 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제 작은 원룸의 짐을 싸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아늑했습니다. 곳곳에 책이 꽂혀 있는 서재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선희 씨 집입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남자가 있는 침실 저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왔습니다. 긴장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을 때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68이라는 그의 나이가 무색하게도
그는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관계는 2번, 3번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과 30년을 살면서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사람이 정말 68살이 맞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는 만족한 듯 저를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앞으로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의 왕성한 정력이 기쁨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족쇄가 될지 그때의 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첫날 밤이 지나고 저는 며칠 동안 혼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든 그가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첫날 밤이라 특별했던 것일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 나의 일상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차린 아침상 앞에서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문을 보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몸이 찌뿌둥하네요. 제가 슬쩍 떠보더니 말하자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씩 웃었습니다. 피곤하면 오늘 푹 쉬어요. 저녁에 내가 좋은 걸로 몸보신 시켜줄 테니. 그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한 예감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왕성한 요구는 첫날 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가 출근 준비를 할 때,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 그리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도 그는 어김없이 저를 원했습니다. 하루 3번이라는 횟수는 마치 하루 3끼 식사처럼 그의 일상이자 규칙 같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팠고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육체적으로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는 별개로 제 마음 한편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니,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저 아내 엄마 그리고 반찬가게 주인 박선희로만 존재했죠. 누구도 저를 여자로 바라봐 주지 않았고 저 또한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과 거친 숨결 그리고 저를 갈망하는 몸짓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성성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짜릿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점점 저는 그의 요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도 고단함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 순간만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천과 숨결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저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선희 씨를 만나고 내 인생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소. 당신은 내게 활력소야.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의 관계는 뜨거웠지만 그는 결코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는
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마워 선희 씨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각자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거나 친구들과 바둑을 두었고 저는 반찬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게 일을 그만두라고 그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곳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지난 30년간 제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그저 그의 아내로만 사는 것은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도 제 고집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 3번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과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요즘 좋은 일 있냐며 제 안색이 환해졌다고들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렇다며 얼버무렸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이 평온하고 뜨거운 행복 뒤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하나뿐인 딸에게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 제 인생의 2번째 시련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딸 최유라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는 아침부터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성격이 좀 까칠해서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아이니 너무 걱정 말아요. 그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까?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은 옷을 고르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골라 입고 옅게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새어머니. 그것도 젊고 예쁜 새어머니가 아닌 늙고 평범한 반찬가게 아줌마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에 앉아있던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유라 씨였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기는커녕 앉은 채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분이. 그녀의 목소리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그녀는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왜 그렇게 서두르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이렇게 고우신 분이니 곁에 두고 싶으셨겠죠.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나이 많은 아버지를 외모로 홀렸다는 비아냥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따님이야말로 아버님 닮아서 미인이시네요. 제 말에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닮았어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과 그 자리를 차지한 저에 대한 적개심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었죠. 식사가 시작되자 그녀의 취조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반찬 가게는 오래 하셨어요. 자제분은 어떻게 되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대답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저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순진하셔서 사람을 잘 믿으세요. 특히 마음 약한 분들한테는
더 그렇죠. 그 말은 명백히 저를 아버지의 약점을 파고든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따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따님 아버님의 돈이나 재산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친구이자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입니다.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동반자, 좋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새로운 동반자를 찾으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버릇없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와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가여운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남편을 먼저 보냈으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님의 자리를 제가 대신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따님 아버님 곁에서 그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제 진심이 조금은 통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악수조차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먼저 가볼게요. 회사에 한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아버지에게만 짧게 인사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거운 침묵과 씁쓸함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선희 씨. 내 딸이지만 내가 봐도 너무했소.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지만 마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영원한 보호자이자 그늘입니다. 하지만 부모 역시 사랑받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은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식들은 때로 잊곤 합니다.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식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남겨진 부모를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있겠지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 또한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요? 딸과의 껄끄러운 첫 만남 이후 제 평온했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 씨는 마치 감시자처럼 제 삶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작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새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유라예요. 별일 없으시죠? 아버지 식사는 잘 챙겨드리고 계시죠? 안부를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속에는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친구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심지어 그와 함께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도 그녀의 전화는 어김없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상냥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감시는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산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해서는 새어머니 아버지가 벌어다 주신 돈으로 쇼핑하시니 좋으세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모욕적이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따님, 제가 제 돈으로 옷 한 벌 사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겨우 입을 열자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곧 제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만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면
그녀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뵈러 왔어요. 그녀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집주인 행세를 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상태가 영 엉망이네요. 예전엔 아니랬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은 하나도 없고 새어머니 입맛에 맞는 것만 하셨나 봐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그녀와 다투게 되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바로 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딸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에 대한 제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내가 미처 신경을 못 썼네. 다음부터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신경 써서 할게. 하지만 제가 저 자세로 나갈수록 그녀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그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과 전을 만들어 푸짐한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내외도 초대해 함께 축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그녀를 제외하고 식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딸의 부재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늦었네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녀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며 그의 볼에 억지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집 제사상 같아요. 새어머니 솜씨인가 딱 반찬가게 수준이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따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군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그도 제 아들 내외도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녀가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당신 아버지를 위해 며칠 밤낮으로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그 정성을 반찬가게 수준이라며 폄하할 자격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그녀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아빠 돈 보고 접근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유라야, 그만하지 못해. 결국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여자 편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리려고 작정한 거 안 보이세요? 닥치지 못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내쫓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엉망이 된 생신상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결국 이렇게 최악의 형태로 찾아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깊어진 갈등의 골을 우리는 메울 수 있을까요? 엉망이 된 생신 파티 이후 집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딸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며칠 동안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저는 제 존재가 부녀 사이를 갈라놓은 것만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를 뜨겁게 안았지만 그 행위 속에는 이전과 다른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려는 듯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였습니다.
선희 씨, 우리 여행 갑시다. 다 잊고 며칠 푹 쉬고 옵시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6월의 제주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수국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운전을 하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그런 그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듯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여행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 대신 사람이 드문 한적한 해변을 찾아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우리의 발등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바닷물에 첨벙첨벙 뛰어들었고 제게 손짓했습니다. 선희 씨, 이리 와봐요. 물이 아주 시원하오. 그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닷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묵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테라스에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고맙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삭막했을 거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저를 다시 여자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주고 싶었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디자인이었지만 그 기품과 아름다움은 세월을 초월한 듯 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전 아내의 유품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했어. 당신이야말로 이 목걸이의 새로운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요. 이제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은 당신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을 제게 준다는 것. 그것은 그가 저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표였습니다. 그는 제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의 감촉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각인시키려는 듯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꿈같은 3박 4일의 여행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은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제 목에는 그의 사랑이 담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늘 함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라 씨의 전화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곁에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 뒤에는 언제나 불행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법일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유라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잠시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행간에 숨겨진 불길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슨 말을 하러 오는 것일까요? 제 목에 걸린 이 목걸이를 본다면 그녀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저녁 8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을 때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애써 태연한 척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표정의 유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나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고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는 딸의 싸늘한 태도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쟁반에 차를 내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목걸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모를 리 없었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물해 주셨단다. 제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선물, 이걸요? 아버지가 이걸 당신한테 줬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줬다. 왜 뭐 문제 있느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 엄마 유품이에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나중에 좋은 여자 만나면 주라고 남기신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반찬가게 아줌마한테 이걸 줄 수가 있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반찬가게 아줌마라는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악!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녀는 제 목에서 목걸이를 억지로 잡아챘습니다.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제 목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유라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가 소리치며 그녀를 말렸지만 이성을 잃은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가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우리 엄마 목걸이 훔쳐간 이 도둑년 당장 내놔. 그녀는 제 손에 들려있던 목걸이를 빼앗아 쥐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순간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뺨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고 입 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수치심과 몸열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애써 쌓아 올렸던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빼앗는 대신 제 손에 들린 목걸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건 네 어머니의 것이니 네가 가져야지. 제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 뒤로 손을 뻗어 끊어진 목걸이 줄을 서툴게 묶어주었습니다. 내 아빠가 나한테 준 선물이야. 이제 네가 가져. 제 행동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가장 품이 있는 복수이자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개냐.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그가, 최강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거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유라 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에 든 목걸이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제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제 목에 긁힌 상처, 그리고 딸의 손에 들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마다 분노의 무게가 실려 바닥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오해예요. 이 여자가... 유라 씨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저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네가 감히...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 어미의 유품으로 내 사람을 이리 모욕했단 말이냐.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먼저 닥치지 못할까. 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모든 것이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유라 씨는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 여자가 아니라 이 집의 안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아내다. 네가 함부로 손가게질하고 모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유라 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목걸이, 내 어미가 내게 남기며 뭐라 했는지 기억하느냐. 당신이 외롭지 않게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다. 그래서 그 증표로 당신의 새 아내에게 이 목걸이를 전해주라 했다. 이것은 축복의 의미이지 네가 이리 더럽힐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딸의 손에서 목걸이를 빼앗아 제게 건넸습니다. 미안하오, 선희 씨.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내 딸이지만 더는 용서할 수가 없어. 저는 목걸이를 받지 않고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또 유라 씨를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목걸이는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따님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에 두 사람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유라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너와 내 어머니의 추억이란다. 내가 감히 그 사이에 낄 수는 없지. 이건 네가 간직하렴. 대신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 아버지의 돈이나 재산을 탐내 온 것이 아니야. 그저 네 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란다. 제 진심 어린 말에 유라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딸의 변화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상과도 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유라 씨의 등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고 나서야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따뜻한 위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선희 씨. 정말 미안하오.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이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합시다. 그 목걸이 유라 그 아이에게 줘버립시다.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자신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에게 상처가 깊으니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부녀 사이로 돌아가야지요.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제 말에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고마움과 감동이 서렸습니다. 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더 단단해질 시간이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지만 오히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어졌음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 씨가 폭풍처럼 휩쓸고 간 후 집안은 한동안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에 빠져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에 함께 잠식당하는 대신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국과 나물 반찬을 만들었고 밥을 잘 넘기지 못하는 그를 위해 부드러운 죽을 끓이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시시콜콜한 동네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전의 뜨겁고 열정적인 관계와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기대어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고 그는 제 머리카락을 밤새도록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노력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잠깐 나갑시다. 그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라 들어선 곳은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고급 보석상이었습니다. 여긴 왜?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는 저를 진열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왔소. 진열장 안에는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아름다운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것으로 주시오. 점원의 탄성 속에 목걸이가 꺼내졌고 그는 제 목에 직접 그것을 걸어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다이아몬드의 감촉이 제 쇄골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은 제 얼굴까지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고 과분한 선물입니다. 저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당황하며 목걸이를 풀려고 하자 그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아니, 받아야 하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내 과거와의 작별이자 당신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오. 유라 어미의 유품은 그 아이에게 돌아갔으니 이제 이것이 우리 둘만의 새로운 정표가 되는 것이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아픔을 이렇게 멋진 방식으로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 살겠소. 당신을 웃게 하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내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보석상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사랑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단단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고 저를 향한 애정 표현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하루 3번의 규칙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제 그 횟수는 더 이상 제게 부담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우리만의 신성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유라 씨와의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그 역시 딸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깊어진 상처를 봉합해야 할 날이 올 것임을 예감했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간 후에야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지요. 저와 그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고 그 시련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동안 유라 씨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서서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에게 전화해 아버지와 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 반찬가게 아줌마가 우리 아빠를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엄마, 유품까지 줬다니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하소연에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은 그녀의 유치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유라야, 네가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새어른 뺨을 때리는 게 말이 되니. 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넌 생각도 안 해봤니?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걸 축복해 드려야지. 그 목걸이 내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남기셨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친척들의 냉담한 반응에 유라 씨는 크게 상처받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친척들의 경조사는 물론 명절 모임에도 일절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지요. 그녀의 고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분노를 산 딸이라는 소문은 그의 사업 파트너와 지인들 사이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그녀를 최 교장 선생님의 반듯한 딸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도 타격이 갔습니다.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유지되던 몇몇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 뺨치게 못된 년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사회생활까지 올가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 아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유라 씨의 남편과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풀이 죽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매일 술만 마시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저한테도 짜증만 내시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유라 씨의 남편은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핏줄을 끊고 세상과 등을 진 채 홀로 힘들어할 그녀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깊은 가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유라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제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먼저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 아이를 볼 생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유라 씨가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그리고 그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의 행복한 일상 뒤편에서는 그녀의 불행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얼굴의 유라 씨가 문 밖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이 추운 겨울밤에 우리를 찾아온 것일까요?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수척해진 유라 씨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녀는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어깨는 구부정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코트와 명품 가방도 그녀의 초라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그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원망,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역시 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듯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볼 뿐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유라 씨였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딸의 우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에서 그의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라 씨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이야기하렴. 바닥이 차갑잖니. 제 온기가 전해졌던 것일까요?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제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사업까지 어려워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보다 저 여자를 더 믿어주는 것 같아서 배신감도 들었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엄마의 목걸이가 정말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잃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그래서 제가 더 못되게 굴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새어머니.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까지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됐다. 나도 너에게 너무 모질게 대한 것 같구나. 아비로서 미안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유라 씨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서럽게 울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부녀의 마음이 뜨거운 눈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라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제게 새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지난날에 무례를 사과하는 의미라며 예쁜 스카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어머니, 이거 목에 두르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목에 상처 냈던 거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수줍은 고백에 저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제 다 괜찮아. 모든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딸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신뢰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 소중한 행복을 지키며 그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 가족에게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라 씨는 이제 어엿한 딸이 되어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를 얼굴 가득 띄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며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유라 씨는 제 곁에 꼭 붙어서 새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며 살갑게 굴었고 우리는 함께 음식을 만들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다 더 다정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와 제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날 저를 처음 만났던 서예 교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실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날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화선지를 펼치고 제 손에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전 그날처럼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함께 써 내려갑시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에 AA 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서툴고 삐뚤빼뚤했지만 세상 그 어떤 명필의 글씨보다도 아름다운 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1년 전 첫날 밤처럼 서로를 뜨겁게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 속에는 단순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3번이라는 횟수는 더 이상 놀라움이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우리만의 소중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시작된 만남 예기치 못한 시련과 갈등, 그리고 눈물과 용서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이란 젊은 날의 불같은 열정과는 다른 무게와 깊이를 지닌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의 지나온 세월과 상처를 온전히 껴안고 남은 시간을 서로에게 온전한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약속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세상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에서 비로소 가장 찬란한 행복을 만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선물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완벽한 시작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황혼에도 저처럼 눈부신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박선희라는 한 여인이 겪어낸 외로움의 시간과 황혼에 찾아온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가슴 아픈 갈등의 소용돌이는 비단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혹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도 비슷한 고민과 상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희 씨의 삶은 처음엔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말 한마디, 나눌 사람 없는 적막한 밤. 이것은 비단 이야기 속 주인공만의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때때로 이런 인간 본연의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그저 주저앉아 슬픔에 잠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를 내어내 동네 복지관의 서예교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이 멈춰있던 그녀의 인생 시계를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한 첫 번째 태엽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뭘?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스스로를 가두는 벽을 허무는 작은 용기 하나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과의 갈등은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곤 합니다. 딸 유라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머니를 잃은 상처와 아버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희 씨는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노로 맞서는 대신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마침내 진심을 담은 소통으로 굳게 닫혔던 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갈등의 해결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먼저 헤아리고자 하는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진심을 담은 소통이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 사실 이 글을 쓰는 내내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이 듦이라는 것이 사랑할 권리를 앗아가는 것일까?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까? 박선희 씨가 겪었던 모욕적인 순간 앞에서 저 또한 함께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품이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냈을 때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최강진 씨의 변치 않는 믿음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죠. 딸 최유라의 변화는 어떤 인간관계든 진심 앞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행복해질 자격은 타인의 허락이 아닌 스스로 쟁취하는 것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상처와 갈등을 넘어 마침내 완전한 행복을 찾은 두 분의 모습에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국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무르익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이 콘텐츠는 삶의 다양한 모습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교육적, 인문학적 가치를 나누고자 제작되었으며 내용의 허구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중한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